안녕하세요. 숨겨진 세계사 돈의 역사 시리즈입니다. 한 제국의 화폐가 무너질 때 그 빈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늘 같은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19세기 세계의 돈은 영국의 파운드였습니다. 그 파운드가 저물자 대서양 건너 달러가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옛 왕이 쓰러지면 새 왕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기축통화의 역사였습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그 달러의 토대에 번지기 시작한 균열을 보았습니다. 80년 동안 미국의 빚을 떠받쳐온 신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흔들리는 달러의 자리에는 누가 앉게 될까요? 오늘은 그 자리를 노리는 새 도전자를 들여다봅니다. 위안화, 금,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뜻밖의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본 그 균열은 이제 더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80년 동안 미국의 빚을 떠받쳐온 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기꺼이 사주던 그 자리를 금 같은 미국 밖의 자산이 대신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보인다고 해서 한 제국의 화폐가 곧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축통화의 퇴장은 그 자리를 대신할 다음 주자가 정해져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달러는 정말로 저물고 있을까요? 먼저 숫자로 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비상금으로 쌓아두는 외환 보유액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만 해도 70%를 웃돌았습니다. 세계가 쌓아둔 비상금 열의 7이 달러였던 셈입니다. 그 비중이 지금은 약 57%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반세기 사이에 10%포인트가 넘게 줄어든 것입니다. 달러가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지난날 기축통화가 저물 때는 그 자리를 노리는 후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무는 파운드 뒤에는 떠오르는 달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의 자리를 노리는 후보는 하나가 아닙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셋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안화입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내세우는 새로운 시대의 통화입니다. 둘째는 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믿어온 가장 오래된 돈입니다. 셋째는 비트코인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새로운 돈입니다. 가장 큰 나라의 돈, 가장 오래된 돈, 가장 새로운 돈. 출신도 성격도 전혀 다른 이 셋이 한꺼번에 왕좌를 노리는 것은 역사의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이제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셋 가운데 누가 그 빈자리에 앉게 될까요? 첫 번째 도전자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 위안화입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내세우는 새로운 시대의 통화입니다. 위안화의 도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합니다. 그 출발점에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은 강력한 제재로 맞섰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돈을 묶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맡겨둔 자산 약 3천억 달러를 한순간에 동결했습니다. 한 나라의 비상금이 정치적 이유로 통째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것은 러시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미국과 등을 지면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 달러가 그리고 달러로 짜인 금융망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 나라가 달러를 거치지 않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의 한복판에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일찍부터 달러 결제망을 대신할 자신의 결제 시스템을 키워왔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오간 돈은 2024년 한 해에만 약 24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 전보다 4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연결된 나라도 이제 120여 개국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들어 그 흐름은 더 빨라졌습니다.
중동의 분쟁으로 석유 거래의 위안화 수요가 늘면서 하루 거래액이 사상 최고를 갈아치웠습니다. 말로만 떠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브라질은 중국과의 무역을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했고 아르헨티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랫동안 달러로만 거래되던 석유마저 이제 일부는 위안화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자신의 대외 거래는 이미 절반 이상이 위안화로 이루어집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그 자리를 달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위안화는 달러의 자리를 넘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꺼풀을 벗기면 전혀 다른 풍경이 드러납니다. 세계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기준 약 3%에 불과합니다. 같은 시점 달러는 48%, 유로는 24%였습니다.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절반을 넘는 위안화가 세계 전체에서는 3%인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키운 그 결제망조차 거래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서방의 메시징망에 기대고 있습니다. 달러의 그늘에서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벽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위안화가 세계의 돈이 되려면 넘어야 할 벽이 3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벽은 닫힌 자본의 문입니다. 세계의 돈이 되려면 누구든 그 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선 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보았습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환율의 안정, 그리고 독립적인 금리. 이 셋은 동시에 다 가질 수 없고 둘만 고를 수 있다는 원리였습니다. 중국은 그 가운데 자본시장의 개방을 포기한 나라였습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고 자기 금리를 지키는 대신 국경을 넘는 돈을 통제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화는 중국 밖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습니다. 필요할 때 자유롭게 빼낼 수 없는 돈을 세계는 비상금으로 쌓아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벽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래전 로버트 트리핀이라는 경제학자가 한 가지 역설을 지적했습니다. 한 나라의 돈이 세계의 돈이 되려면 그 돈이 세계에 넉넉히 풀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나라는 자기 돈을 끊임없이 세계 밖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돈을 밖으로 내보내는 가장 큰 통로는 무역에서 지는 적자입니다. 세계의 물건을 사들이고 그 대가로 자기 돈을 세계에 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오랜 세월 적자를 감수하며 달러를 세계에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반대의 나라입니다. 세계의 물건을 팔아 흑자를 쌓아 올린 제조업의 나라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흑자가 중국이라는 경제의 뿌리입니다. 세계의 돈이 되려면 중국은 그 뿌리를 뒤집어 만성적인 적자국이 되어야 합니다. 수출로 일어선 나라가 스스로 적자의 나라로 체질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일으켜 세운 성장 방식 자체를 통째로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벽은 가장 넘기 어렵습니다. 설령 중국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한다 해도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세계가 과연 위안화를 안전한 돈으로 믿어줄 것인가? 세계의 돈이라는 자리는 힘만으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그 돈을 어떤 위기에도 가치를 지킬 안전한 피난처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도 그 돈을 함부로 묻거나 빼앗지 못한다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는 정반대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비상금을 한순간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권력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달러라는 권력의 손바닥을 피해 달아난 돈이 또 다른 권력의 손바닥 위로 옮겨갈 뿐인 것입니다. 닫힌 자본의 문, 흑자국이라는 뿌리, 그리고 식지 않는 의심. 이 세 개의 벽이 위안화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벽을 넘으려면 중국은 통제를 풀고 체질을 바꾸고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통제와 그 흑자야말로 중국이라는 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왕좌에 다가서려 그 기둥을 뽑는 순간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위안화의 도전은 분명히 진짜입니다. 세계가 달러 하나에만 매여 있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위안화는 달러를 흔들 수는 있어도 그 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 왕좌 앞에서 스스로 멈춰선 셈입니다. 두 번째 도전자는 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믿어온 가장 오래된 돈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가장 오래된 돈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손들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2025년 한 해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은 약 863톤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 이전만 해도 중앙은행들이 한 해 사들이던 금은 보통 400톤에서 500톤가량이었습니다. 그 2배 가까운 금을 한 해 동안 쓸어 담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흐름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라 이미 1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으로 몰린 것은 중앙은행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열기 속에서 금값은 최근 2해 사이에 거의 2배로 뛰며 연일 사상 최고를 갈아치웠습니다. 세계가 금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가격이 그대로 증언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금일까요? 그 답의 한 자락은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비상금이 한순간에 묶이던 그 장면입니다. 해외에 맡겨둔 종이 자산은 정치적 이유로 하루아침에 동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은 어느 정부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어느 권력도 함부로 묶을 수 없습니다. 빚으로 찍어낸 돈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세계는 가장 오래된 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앞선 편에서 보았듯이 한 가지 상징적인 역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제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보다 금을 더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금이야말로 흔들리는 달러의 가장 강력한 대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금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금은 가치를 보관하는 수단이지 일상을 굴리는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빵 한 조각을 사면서 금부치를 떼어 내밀지 않습니다. 수십조 달러가 매일 오가는 세계 경제를 무거운 금괴로 굴릴 수는 없습니다. 이 한계는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려는 그 금을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버렸습니다. 1971년 닉슨은 달러와 금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빠르게 커지는데 그 모든 거래를 떠받칠 만큼 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세계의 돈을 한정된 금에 묶어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금은 가만히 쥐고 있어도 이자 한 푼 낳지 않습니다. 그저 금고 안에 앉아 자기 가치를 지킬 뿐입니다. 그래서 금의 귀환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달러를 대신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달러를 더는 온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세계는 달러가 불안해서 금으로 몸을 피한 것이지 금을 새로운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금은 흔들리는 시대의 피난처일 뿐 다음 왕좌의 주인은 아닙니다. 두 번째 도전자 역시 왕좌의 문턱에서 멈춰선 셈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래된 돈이 아닌 가장 새로운 돈은 어떨까요? 세 번째 도전자를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는 비트코인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새로운 돈입니다. 비트코인은 앞선 두 도전자와는 결이 다릅니다. 위안화도 금도 결국 오래된 질서 안에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 질서 자체를 거부하며 태어났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한 가지 숫자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못 박혀 있습니다. 누구도 그 이상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시리즈가 처음부터 따라온 한 가지에 대한 정면의 반란입니다. 위기 때마다 무한히 찍어내고 빚으로 메우던 돈, 그 무한한 발행에 비트코인은 정반대의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더는 찍어낼 수 없는 돈, 그래서 가치가 묽어지지 않는 돈.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돈은 이제 변방의 실험이 아닙니다. 2024년 미국은 비트코인을 일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정식 투자 상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를 비롯한 거대 자본이 그 문을 통해 비트코인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2025년 미국 정부는 자신이 압수해 보관해온 비트코인 약 20만 개를 팔지 않고 국가의 비축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빚으로 찍어낸 돈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 온 나라가 그 돈에 맞서 태어난 자산을 자기 금고에 넣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비트코인이야말로 달러의 가장 새로운 적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앞서 본 금과 똑같은 함정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은 될 수 있어도 일상을 굴리는 거래의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루에도 크게 출렁입니다. 값이 아침 저녁으로 뛰고 내리는 돈으로는 오늘 점심 한 끼의 값조차 안정되게 매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책임지고 그 가치를 떠받쳐줄 중앙은행도 없습니다. 저장은 되지만 세상을 굴리는 돈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진짜 역설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에 맞선 이 반란을 적으로 규정하지도 막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금고에 그것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아예 금지해버렸습니다. 대신 미국이 키운 것은 민간이 발행하는 또 다른 디지털 돈이었습니다. 1달러의 가치가 묶인 디지털 달러, 곧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달러를 거부하며 태어난 암호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매일 실제로 주고받는 돈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바로 달러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으로 한쪽에 모셔두고 정작 주고받는 거래에는 디지털 달러를 쓰는 것입니다. 달러에 맞선 반란이 오히려 달러를 디지털 세계 구석구석까지 실어 나르는 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비트코인은 빚으로 찍어내는 돈에 대한 가장 순수한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은 끝내 세상의 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달러에 흡수되어 달러를 실어 나르는 새로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왕자를 노리던 도전자가 왕에게 삼켜진 셈입니다. 세 번째 도전자 역시 그렇게 왕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비어버린 그 왕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세 도전자를 모두 보았습니다. 위안화는 자신을 떠받치는 통제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금은 가치를 저장할 뿐 세상을 굴리는 돈은 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지 못한 채 오히려 달러에 흡수됐습니다. 셋 모두 흔들리는 달러를 흔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셋 가운데 누구도 그 자리에 앉지는 못했습니다. 달러가 흔들리는 것은 분명한데 그 자리를 이어받을 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보았듯 달러의 비중은 2000년 70%를 넘던 데서 약 57%까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가 내준 그 자리는 대체 누가 가져갔을까요? 흥미롭게도 어느 한 강자가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러가 비운 자리는 잘게 부서져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세계 2위 경제라는 중국의 위안화조차 각국이 쌓아둔 비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 같은 그리고 이름조차 낯선 여러 나라의 작은 통화들이었습니다. 세계는 달러를 줄이면서 뚜렷한 후계자에게 몰아준 것이 아니라 이 통화 저 통화로 조금씩 흩뿌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역사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파운드가 저물 때는 달러라는 분명한 다음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달러가 저무는 자리에는 그 자리를 이어받을 단 하나의 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옛 질서는 무너져 가는데 새 질서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공백의 시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백은 결코 달러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너지고 있는데 받아줄 자가 없다는 것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댈 곳이 분명할 때보다 기댈 곳이 없을 때 혼란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세기에도 꼭 그런 공백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는 이미 기울었는데
미국의 달러는 아직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세계를 이끌 손이 사라진 그 틈에서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나라들은 저마다 빗장을 걸어 잠갔고 서로의 시장에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왕좌가 비었을 때 세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그 시절이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어버린 그 왕좌는 정말로 빈 채로 남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보전자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어 오히려 보지 못한 도전자입니다. 바로 달러 자신입니다. 밖에서 그 자리를 이어받을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자 달러는 다른 길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새로운 모습으로 갈아입고 자기 자리를 자기 손으로 다시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모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한 장면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러를 거부한 암호의 세계조차 정작 매일 쓰는 돈은 디지털 달러였다는 그 장면입니다. 흔들리는 달러가 기댄 곳은 밖의 후계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는 어떻게 디지털의 얼굴로 자신을 다시 세우려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거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달러가 스스로를 디지털로 다시 세우는 이 길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일까요? 이 불완전한 시스템 너머에 더 나은 돈의 질서는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 앞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달러의 자리를 노리는 새 도전자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위안화, 금, 그리고 비트코인. 가장 큰 나라의 돈과 가장 오래된 돈과 가장 새로운 돈이었습니다. 셋 모두 진짜였습니다. 저마다 분명한 이유로 흔들리는 달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저는 뜻밖의 사실 하나와 마주했습니다. 셋 다 달러를 흔들 수는 있어도 셋 중 누구도 그 자리에 앉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도전자가 없다는 것은 얼핏 다행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다투는 후보가 많은 시대보다 이어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시대가 저는 더 두렵습니다. 권좌가 비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혼란이기 때문입니다. 긴 역사가 늘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선 자리가 바로 그런 시대의 입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텅 빈 왕좌를 들여다보다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작 그 자리를 노리는 마지막 하나는 너무 가까이 있어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밖에서 후계자가 오지 않자 스스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달러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로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흔들리던 달러가 어떻게 디지털의 얼굴로 자신을 다시 세우려 하는지.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 불완전한 질서가 정말 우리가 가닿아야 할 끝인지, 그 너머에 더 나은 돈의 길은 없는지, 있다면 그 길을 우리 손으로 낼 수는 없는지. 20편에 걸쳐 걸어온 이 긴 이야기가 끝내 닿으려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이란 무엇이고 그 돈 위에 선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다음 편에서 함께 매듭짓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